쌍방울 2021년 결산 실적을 스룹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수치로 나온 그 결과들을 가지고 기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쌍방울은 본인들의 소개로 섬유로 내의류 및 의류의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중국 길림의 길림 트라이방직 유한공사 외 2개의 현지 생산법인 및 중국 북경과 상해 심량의 판매 범위를 두고 있다. 이것을 봐서는 많은 의뢰업체들이 동남아 각지에 진출을 했는데 쌍방울은 주로 과거 우리 조상들이 살던 중국 길림 성에 진출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 진출은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가를 보면은 1230원인데요. 2020년 말보다는 600원,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장부가격 대비 이제 143% 선입니다. 의류업체에서 장부가격을 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뉴스에도 나와 있지만은 쌍방울이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과연 중소기업 수준의 쌍방울이 쌍용을 인수할 수 있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외인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쌍방울을 쳐다보게 됐죠. 그래서 주주명을 보면은 주식회사 광림, 이 광림도 이제 분석해 볼 예정이지만은 지분율이 12% 가지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지분율로 그 회사 쌍방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림의 최대 주주는 칼라스 홀딩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칼라스 홀딩스가 광림을 27.28%로 지배를 하고 있고요. 칼라스 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양성길 씨라고 이제 개인 이름이 나옵니다. 그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스 홀딩스 자체의 양성길 씨가 30% 정도면 나머지 70%는 많은 투자자들이 뒤에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비공개 기업일 테니까요. 손익계산 내용을 보면은 매출을 계속 증가시켰는데 증가해도 영업손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021년도에 91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년보다 2.7%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반대로 1.6%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느냐, 그렇게 느껴지진 않지만 어쨌거나 판매 비례적으로는 떨어진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7.3%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2.2%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5.2%를 절감했습니다. 무슨 비용을 또 깎았는지 좀 더 진행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손실 16억 원으로 전년도 134억 원에서 크게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회계 영업 손실보다는 1억 5,300만 원이 더 손실액이 난 상태입니다. 이것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제품이 6억 2,500만 원 증가했고 제공품은 1억 원이 감소해서 WCAI 재고는 5억 1,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재고자산은 20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손실 충당금이 이 전체 그 재고의 반이 넘는 14억 원 규모라는 게 이게 의류업계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크게 MC, 매출원가 재료비, 아니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운영비용으로 크게 디커플링을 합니다. MC는 4.1% 감소했고 운영비용은 15.2%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스루프 손익을 산출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다고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기에 앞서 영업 주요 비용 중에서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를 알아보면은 인건비가 97억 원대가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9.4% 증가했고요. 비율로는 4.5% 증가했고 직원 수는 한 223명으로 전년보다 7명이 증가했습니다만 인당 평균 임금을 보면은 중소기업 수준이 아니고 거의 소기업 수준의 임금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년도보다 6% 임금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2020년도는 거꾸로 7.2%가 임금이 깎였습니다. 아마 번봉보다는 보너스 정도를 못 줬기 때문에 영업손실이 나서 보너스를 못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 내역에 인건비하고 감가상각비하고 다른 비용은 다 쓰질 않고 모든 비용을 기타 비용으로 몰아가지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비용을 줄였냐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그 내역을 보면은 잘 모르겠고 인건비는 증가했고 감가상각비는 어차피 그 계산식에 의해서 정률법이든 정액법이든 깎아 내려가는 거니까 기타 비용이 17.3% 감소한 게 비용 절감을 주요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비용을 줄였는지는 외부에서는 알 방법이 없겠습니다. 가공 비율을 보면은 29%로 전년보다 4.1%가 상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원재료 비율이 내려갔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그 PQ 총 제조 비용은 그 P는 그 회사가 제시한 데이터에 의해서 산출하는 거고요. 총 Q 총제조 비용은 재고자산 증감 기준을 가지고 스카이어 홀딩스가 산출해내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 차이로 나타납니다. 다음 장에 추가적으로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회계 투명성 2단계로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감액은 5억 1,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은 20억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성분 쪽에서는 그 증가가 마이너스로 표현됩니다. 그 차이가 15억 원이나 되는데 그 BWCAI 즉 가공비가 배부되지 않는 원재료 등의 그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일치합니다. 따라서 2단계는 패스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도 현금식으로 좀 읽어보면은 전체 재고자산에 대한 증감 내용을 비교하는 건데요. 현금이 6억 6,600만 원이 집행이 됐다면 재고자산이 6억 6,600만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무려 20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갭이 13억 6,200만 원의 재고가 어디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아니고 환입은 마이너스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13억 7,300만 원을 다시 환입을 잡았습니다. 아까 재고자산 명세에서 제가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이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그 평가손실을 가지고 매출이익을 조정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좀 비판적인 언어로 쓴다 그러면 조작이죠, 조작. 이렇게 느껴질 만큼 과연 그 의류 제품이 평가 손실 작업이 그렇게 과해되는 거냐. 그래서 아마 그 전에 그 의류업체도 좀 분석을 해본 바에 의하면은 대부분 망해가기 직전 회사 아닌 정도면 이렇게 규모가 크지를 않을 겁니다. 잘 나가는 그 삼성물산에도 패션 사업부가 있고요. LF죠. 그 LG 패션도 그 있습니다만은 전혀 이런 규모는 아닐 겁니다. 내 의류라고 해서 특별히 그런 거는 또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이 숫자상으로는 투명성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금액으로 봐서는 이게 좀 과도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요. 회전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TOE 생산성은 적자 상태지만은 내려갔다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 작업이 그 평가 손실 작업이 과도해가지고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가 이 역방향입니다. 그 회전율은 상승했는데 생산성은 떨어졌다. 2020년도를 본인들이 합리화하고 투명함을 입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고 판매 가격도 떨어졌어야 된다. 이것을 어떤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임팩트 미래가치라고 투자를 위한 요소로 하나 개발해 본 건데요. 그게 9% 증가했습니다. 미진하지만은 주가 상승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0.24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24% 지금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전년보다는 또 그 규모가 떨어졌다. 이런 상황입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죠. 대신 매입 채무에 대한 것은 배 이상으로 또 대금 지급은 빨라졌습니다. 이게 또 그 굴곡이 심합니다. 2019년도는 23.4속도인데 이게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한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안정적인 지금 영업 환경은 아니고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굴곡이 심하다고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는 우선 그 수치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그 가격 변동을 추적을 해봤는데 금감면에서 올해 잘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업 보고서의 그 메뉴 사업 내용에 제품 가격 추이하고 그 다음에 그 원재료 가격 추이를 공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살펴보면은 그 제품 가격 추이는 뭐 거의 수치로 나올 만한 게 없습니다. 제품 가격 추이는 거의 뭐 변동이 없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원재료 가격은 CM40S라는 게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규격의 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제품 생산하면서 이게 그 원단이 아닌 것 같거든요. 원단이 되면은 하나는 13.5%가 증가하고 상승하고 하나는 무려 30%나 증가해서 이거를 채택하기에는 좀 어렵다 봐가지고 구매 실적을 봤습니다. 구매 실적을 봤는데 2021년도는 725억을 구매를 했고 13기 2020년도는 625억. 그러니까 이게 요것도 굴곡이 심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2020년이 그 굴곡이 심하다. 원재료 구매액이 작았을 때가 영업손실이 커졌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장사가 안 됐었다 하는 거를 얘기를 나타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구매액들이 2000년도는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에는 구매 금액이 좀 증가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원재료 그 가격 변동률로 한번 간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외주 생산은 구매에도 들어갈 성격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구매액이 작아지면서 반대로 외주 생산액은 그때 늘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두 평균 내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외주 생산은 제외를 하고 원재료 구매 실적을 보는 거니까 이거는 빼고 단순 평균을 했습니다. 단순 평균을 22%가 증가했다고 보고 과연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분석을 하면서 또 우리 그 제약이론 경영 쪽에서 계신 분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만은 둔한 머리로서 끙끙거려서 만들어 본 그 시뮬레이션 게임이겠습니다. 이것도 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면은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흥미를 가질 만한 그런 게임은 아니지만은 숫자 경영 게임에 좀 들어간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2020년도는 이제 그 자동으로 이걸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매출액이 이제 나와 있고 매출 재료비 그리고 스루프트에서 스루프율이 48%입니다. 그 게임의 핵심적인 그 변화를 주는 것은 이 스루프율이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재고 회전율을 반영을 안 하고 그 게임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 ABC 프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하고 C 프렌하고 전혀 뭐 좀 갭이 너무 커서 부족한 게 뭐냐. 그래서 그 제가 그 분석 그 대문에도 표현했지만 매출원가하고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재고자산 투명성에 그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결국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재고 회전율이 정확하게 얼마냐를 더 증명하기 위해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고 회전율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자였거든요. 스루프율이 48%였는데 그러면 2021년도 목표를 스루프율을 65%로 좀 올려보자. 이것은 판매 가격을 좀 올려보자는 뜻이 될 겁니다. 원재료비는 22% 증가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게임을 해보면은 게임자가 그 롤플레이어가
입력하는 것은 요 세 군데 팩타 뿐이 없습니다. 그 AB 플랜에서는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재료 인상이 22% 된다고 입력을 하면은 그 다음에 요거 스르픈율은 목표를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WCAI 회전율은 실적이 2.8 회전이니까 물론 이 2.8 회전이 매우 느린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급격히 뭐 10회전하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3.5회전만 하더라도 도전적인 목표일 거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은 재료비가 또 그 거꾸로 그 이 적게 산출이 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역량이 있냐 그러면 그 재고 회전율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나타내게 됩니다. 목표가 이 1190억은 해야 수르픈율이 65%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실적을 보면은 919억 했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전년도보다 제품 가격 인상은 3%뿐이 하질 못했다 하는 게 현실이고 수르픈율은 그래도 48%에서 50%까지 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쌍방울은 2% 올리는데 성공을 했지만 영업 손실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수르픈율을 65%로 올려서 매출을 1200억 가까이는 했어야 되는데 과연 그 매출을 1200억까지 올릴 수 있는 길은 뭐 있겠느냐. 이제 그게 이제 이 기업 경영의 어떤 핵심 포인트겠죠. 그 방법론이고 또 컨설팅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진출 분야이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특별한 어떤 그 영업 전략이나 이런 걸 떠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게 뭐냐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도 내일도 재고 회전율을 올리세요 하는 게 스카이어 홀딩스가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종의 특성마다 뭐가 영업적인 특성인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은 재고 회전율이라는 거죠. 어느 기업이나 때문에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켜라 이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재고 회전율을 어떻게 올릴 거냐 하는 것도 그거는 방법론을 연구하고 직접 현장에 투입해서 솔직히 돈을 받고서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죠. 자, 뭐 너무 비즈니스적인 얘기로 좀 빠졌습니다만은 그리고 손익 분기점 산출 방식의 또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C프린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운영비용하고 영업이익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재료비를 좀 빼고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48%인데 65%를 한다 그러면 유사하게 이것도 1200억 가량이 매출 목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이 OE는 10%를 줄이겠다는 전제를 입력을 이것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적자 133억에서 더블로 올려가지고 267억을 흑자를 내겠다 하는 거죠. 거기에 스르픈율이 65%를 낸다 그러면은 역시 답은 어떻게 나오냐? 1200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 입력 요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목표가 중요하겠죠.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로 우리가 도전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거에 의해서 매출 목표가 결정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런 그 리즈너블한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세웠을 때 영업 부분에서도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면 2표 한 장 만드는데 제가 많은 시간을 공들여 가지고 작업을 했다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현금 재무지폐로 들어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없고 거꾸로 1276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관계기업 비율이 그 44.5%로 2.9% 줄었고요. 세후 현금 순이익이 25억 원으로서 수익률 산출로는 1.1%, 0.5% 상승했습니다. 채권자가 83억 원을 가져갔고요. 레버리지율은 뭐 극히 그 낮은 수준입니다. 5.1%. 높은 이자 비율을 쓰고 있고요.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전환에 의해서 242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전년도에는 677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FEM 최종 2021년에 209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 보유율은 214.7%로 이 전환사채 전환에 의한 자본이 증가함으로써 그 현금성 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 이익잉여금률은 그 마이너스 9.4%고요. 조금 증가했습니다. 누적 자본 성장률은 0.91로 더 그 자본 잠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좀 줄였으니까 증가를 시켰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상 쌍방울에 대한 2021년도 결산 실적을 분석하고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까지 논의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